어, 현재 장이 계속 한참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3대 지수가 마이너스 들어가 있던 것이 다우가 지금 플러스로 약간 터닝을 했고, 어제 유럽장 잠자기 전에 보니까 닥스나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에 있었는데 플러스로 터닝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장 자체는 약세예요. 어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플러스로 터닝하면서 끝났는데, 강도가 많이 셌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 또 연초부터 좀 더 날아가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그 위로 쭉 많이 뻗었죠. 일단은 계속 많이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일단은 이게 강력한 조정이 뭐 세차게 내려갈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눈치 보기는 아직까지 할 것 같다고 생각 드는 게, 이 S&P 500 지수가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 미국 지수들, 주요 지수들 보면 애플입니다. 개파랗겠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방금 장이 끝났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뭐 이거는 뭐 위로 머리를 못 들고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글입니다. 이게 아마존입니다. 이게 엔비디아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뛰는 거하고 좀 다르죠, 얘는. 최근 움직임의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메타. 그 다음에 이게 TSMC거든요. TSMC도 개발하겠죠. 이게 AMD입니다. AMD도 지금 개발하겠죠.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세계 빠지고 있어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기보다는 전자제품이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죠 지금.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는 약간 흐름이 좀 달라요. 일단은 세차게 치고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너무 강도가 세게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내려가기보다는 약간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게 기술주거든요. 기술주 ETF가 개파라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경기민감주입니다. 경기민감주도 이제 3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게 경기 비민감주거든요. 비민감주 보시면 오늘 강세가 세죠, 장이. 그 다음에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도 오늘 장이 세죠. 이게 헬스케어거든요. 네, 헬스케어 보시면 쭉 위로 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경기민감주는 빠지고 있는데, 이 시총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졌고, 경기 비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식시장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연히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게 조정이 들어가야 될 시간이 일단 일정 부분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추가 여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연초가 연말에 달려온 걸 믿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더 크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국채 수익률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너무 빨리 내려왔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보면 3.8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3.8, 장중에는 3.78까지 내려갔었네요. 지금 현재 3.953까지, 935까지 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갈 거가 맞다고 보느냐, 최근에 그 경매를 친 걸 보면 약간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채권 기간이고요. 이게 이제 발행 일자인데, 요 발행 일자가 1월 2일, 이게 이제 2024년 1월 2일입니다. 이게 1월 4일, 1월 2일, 뭐 이게 2023년 10월 28일인데, 이 날짜별로 경매한 그 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월 2일이라고 찍힌 건 작년 후반에 결제 이제 나온 거고, 요거는 그 뒤에 또 한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이제 보면 4주, 8주, 13주, 17주 이렇게 점점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5.3,
5.25, 5.285 약간 밑으로 내려갔죠. 5.245 이게 5.21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점 내려오잖아요, 금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26주인데 5.045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짧은 게 높고 긴 게 낮죠. 그죠? 이렇게 이제 추세로 쭉 보이다가 여기 보시면 42일짜리가 5.290으로 바뀌었는데 42일은 이게 7호 35, 6, 7에 40, 한 7주 정도 되는 거니까 요거 빼고 52주, 7, 6에 42, 6주네요. 이게 52주가 1년짜리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 요거 무시하고 요 26주까지만 봐야 되겠죠. 요 위에 짧은 거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자,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2년짜리가 나옵니다. 2년짜리가 4.3일이죠. 아까 5%대에서 놀았잖아요. 4.3일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런데 최근에 뽑은 게 여기 보시면 5년짜리가 3.08, 3.801이에요.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7년짜리 있죠. 왜 같이 안 보냐면 이 날짜가 약간 벌어지면 이게 그때 채권 움직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걸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1월 2일 날 이슈 나는 게 3.859. 그러니까 올라갔죠. 5년 국채에서 7년으로 넘어서 반대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년짜리가 1월 2일 날 발행된 게 있죠. 이게 4.213 이렇게 경매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채권 수익률이 기간이 길어지면 내려오던 게 반등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7년 국채부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국채가 이 시간이 갭이 벌어져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20년 국채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7년하고 20년 사이가 비슷한 수준에 4.213이 나왔고 20년이 7년이 3.85가 나왔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 중간 어딘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대충 그냥 어림잡아서 4.0에서 4.1 사이 언저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얘가 지금 3.939인데 얘가 4% 오면 매집을 할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3.8때 제가 국채를 한번 팔았습니다. 3.8 후반부 제가 국채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매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요 올라가면 다시 한번 4.1 정도 4.0 들어가면 매집을 할 겁니다. 다시. 여하튼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금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얘가 4.0까지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올라가면 국채를 다시 매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신년 관련해서 올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제가 있고 대부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쪽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게 명확하게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그다음에 생산, 뭐 재고, 그다음에 뭐 주문, 그다음에 신용활동 중에 뭐 대출 금액들, 그다음에 연체 나는 거, 파산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얘기를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게 방향성이 양쪽으로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기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시각적으로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 차트인데요. 이게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 차트고 그 다음에 노란색 요게 이제 그 기준금리 차트거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냐면 이 하늘색이 연준의 자산 규모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QE가 발동된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를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코로나 글로벌 금융위 때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때리고 계속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자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계속 채권 매집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을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시장 계속 밀어올렸죠. 그러면서 이 채권 자산은 그냥 그 연준이 놔둔 상태 하에서 기준금리만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가죠, 추세가.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양적 긴축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제 채권을 자산 규모를 줄이는 거죠. 줄이고 동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 주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책이 흔들렸죠. 흔들리다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멈췄잖아요. 멈추고 있는 과정 중에
이 힘을 못 받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여기서 보시면 이 주가가 어느 순간에 팡 튀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걸 일봉으로 볼까요? 좀 길게. 자. 어느 순간에 주가가 팡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내리기 시작한 이 시기에 세차게 막 튀어 올라가진 않았어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연준이 여기서 보유 자산을 늘리잖아요. 그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서 현금 자금을 늘리는 규모를 일정 부분 보이거든요. 그 보인 뒤에 주식시장이 계속 미친 듯이 쭉 올라갑니다. 기준금리는 멈춰 있는 상황에 연준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채권을 매집해서 시장에 자금을 푸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게 밀려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기준금리는 이제 멈췄죠. 기준금리 멈춰서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의 자산 규모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멈춘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밀고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밀고 올라왔으면 전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쉴 때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너무 세서. 그리고 얘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M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마지막 끝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 멈춘 건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이게 어느 수준에서 멈출까는 이제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눈치 보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 눈치 보기라고 있죠.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눈치 보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 이외에 이미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 여기서 만약에 빅스텝을 받는다면 0.75를 받는다면 아주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0.25 정도 같은 거 정도 가지고는 세차게 머리를 뜯고 쭉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고 자산 규모를 다시 늘리는 형태로 바뀌면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연준이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연준이. 그래서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산 규모를 좀 줄여야 될 때는 된 거예요. 근데 연준이 그 행위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연준이 자산을 계속 긴축을 실행하는지 예전처럼 긴축을 멈추고 금리를 내려주면서 동반해서 자산 규모를 다시 키우는지를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사실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나 타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매집을 해줬거든요. 조정을 일단 일정 부분 조정을 줘야 되는데, 경기 수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다른 거냐면 이 기준금리 높이가 다른 거예요.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갈 거냐, 그 적정 수준의 금리가 2% 타겟으로 잡고 있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상황에서 얘가 2% 타겟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하고 이게 2% 타겟까지 내려오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하고. 일정 부분은 내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 때문에 향후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은 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특히 자산을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 패턴이 바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바뀌는 기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좀 더 밀려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 사이클은 계속 또 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업체 활동을 놓고 보면 기업체뿐만 아니라 서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토탈 세일이라고 있죠. 이 토탈 세일이 지금 추세가 약간 들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보라색 주문이 약간 들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들려서 올라가는 건지 변동성인지 지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산업 생산은 늘지 않고 옆으로 개걸음을 친 지 꽤 오래됐고, 이게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은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동률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씩 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패턴은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은 살아나고 있는데 서비스 우리 소비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확하게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주문 중에서 우리가 본 게 이거거든요. 빨간 거. 근데 그중에 사실 내구재 주문 패턴을 보면 내구재 주문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약간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야?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들렸다가 다시 꺾이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서 주문이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그 구매 관리자들 심리 지수인데, 요게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인데 글로벌 자체로 놓고 보면 뭐 한참 힘을 잃어서 그러니까 이 50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이 나눠지는데, 50 미만이면 수축이고 50 이상이면 확장이고, 지금 재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전체적인 제조업은 지금 수축 국면에서 수축 국면 초입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죠. 유럽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수축 국면에서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이게 위드 코로나 들어간 뒤에도 이게 살아나진 않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잠깐 반등했다가 50 이후로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46.7 쭉 내려가고 있죠. 오늘 나온 거 보면 ISM 제조업 지수는 아니고 S&P 글로벌 쪽 제조업 지수 나온 거 여기요. 예, 요거 보시면 직전이 49.4였고 요번에 48.2로 예측이 되는데 47.9로 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이 조금 더 그렇게 좋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서비스업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서비스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붉은 계통에 있는 것들이 좀 남아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다 여기 캐나다 빼고, 여기 인도 이런 거 빼고 몇 군데, 러시아 이런 거 빼고 나서는 일부 아시아의 그 개발도상국 뭐 이런 것들 빼고 나서는 전부 다 파란색인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7에서 48.1로 12월 달에 다시 내려갔고, 네, 밑에 보면 중국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0점,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확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 50.6, 50.2, 50.4 이렇게 급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버티는 게 이게 제조 쪽에서 버티는 게 아니고 서비스 쪽에서 버티는 거죠. 아까 이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상품, 제품과 같은 것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나가는 서비스 업종에서 쓰는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기업 측면인 거고, 서비스, 그러니까 그 개인들 있죠.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를 보면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등한 가장 주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주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게 10월 달 이후에, 여기 보시면 10월 말 이후에 급등했잖아요. 이 시기에 심리 지수가 둘 다 급등했거든요. 미시건하고 그다음에 저쪽 컨퍼런스 보드하고, 그게 이 급등한 주가 지수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지면 다시 심리 지수는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파산재단의 파산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 뭐 챕터 11 구조조정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1%나 증가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가 11월까지인데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나온 거 보면 여기 보면 30%가 넘게,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혹은 마이너스면 줄었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늘은 거예요. 보시면 적지 않은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죠. 이게 구조조정이고요. 이거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 파산이고 이게 청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8일에서 24일 사이에요. 이때는 구조조정은 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것들도 녹록치 않죠. 전체로 보면 32%, 32.5 늘은 거예요. 이건 전체로 보면 16.6 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11일부터 17일 사이, 요게 18일부터 24일이니까 더 커졌죠. 전체적으로 규모로 놓고 보면. 그래서 계속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개인하고 기업 파산이 동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실 가처분 소득이 총량으로 보면 준다는 거죠. 더 이상 벌 수가 없는 거니까. 아직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고용이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내에서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하려고 하는 필요한 숫자하고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숫자를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안에는 취업돼 있는 사람이 있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빨간 게 뭐냐면 전체 취업자 숫자에다가 그 실제로 신규 일자리 수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취업된 사람에다가 신규로 잡을 원하려고 기업들이 이제 뽑으려고 일자리 수가 나오잖아요. 이제 구인을 하게 되면 그걸 합하게 되면 그 두 합이 실제로 경제 시스템 안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숫자겠죠.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 그 숫자보다 이미 이게 항상 윗단에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활동, 왜냐하면 실업자들이 있으니까. 경제활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자리 수가 중요한 건 점점 늘어나는 강도가 줄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일자리 수거든요. 일자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고, 고용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요. 일단 이점 부분 얘가 이 두 합이 좀 전에 봐야드렸던 고용수하고 신규 일자리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옆으로 개걸음을 친다는 뜻은 현재 경제 시스템 내에서 필요한 인구들은 이제 거의 풀찬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그 신규 일자리 수가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추세가 결과적으로 빨간 추세가 머리를 치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용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요. 어느 시스템 안에서는 어느 순간에 고용은 평행선을, 그러니까 컵이 물이 꼭대기까지 차듯이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의 패턴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꼭대기까지 차게 되고 어느 순간에 꼭대기까지 찬 상태에서 추가 고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해고가 더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점점점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처분 소득하고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 개인일 수도 있지만 경제 시스템의 총량으로 놓고 보면 실업이 양산된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 가처분 소득이 PC하고 관련이 있죠. 가계소비 지출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깨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가능성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이 가계 소비가 70%나 차지하는데 그게 계속 이어나기가 사실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CPI 지수가 급격히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과정을 보이고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낮아질 거는 뭐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중동에서 쌩 난리를 치지 않는 이상 뭐 이스라엘이 뭐 몇 개 연대인가요? 여단인가요? 좀 줄인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조금 조용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추가적으로 뭐 대대적으로 액션을 안 하고 이제 휴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공방이 이제 그 좀 사그라드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에너지나 이런 쪽을 밀어올릴 존재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계가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LG경제연구소의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금방금방 자금을 뽑았을 수 있는 그런 예금 규모가 상당히 많다, 옛날보다 줄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충격이 없이 그 살짝 소프트 랜딩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약간 그 생각은 좀 다른 결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체커블 디파짓하고 커런시에 대해서 이게 요금을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1, 2차 그 구제금융 뭐 요식이 지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이게 주는 게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죠. 가게에서.
요게 뭐냐면 이게 MMF예요. MMF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액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일반 트렌드 사항보다 약간 더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현금 예금이 훨씬 더 크게 옛날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정기예금이거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엔 추세 라인에서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거, 요구불예금, MMF, 그다음에 정기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이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합산한 거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데이터가 추세선상에서 벗어나 있다가 얘가 지금은 추세선상 라인쯤으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늘질 않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 합계, 은행에 가지고 있는 총 합계를 요구불, MMF, 그다음에 그 정기예금을 다 합해보면 이게 과거 트렌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위기를 살짝 소프트 랜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왜 이런 게 나타나냐면 얘는 여기 규모가 이게 11조, 10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가 보면 3조예요, 3조. 이거는 MMF고요. 3조 단위고 얘는 5조 단위거든요. 4조 단위거든요. 4조 단위. 그러니까 정기예금 규모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유자금을 돌리는데 요금을 예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현재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합으로 따져보면 사실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그 추세선상에 있는,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한데 이거 로그선으로 보면 네,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그럼 이게 훨씬 이게 상승률이 똑같은 거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면 이 추세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죠. 여기가 쭉 올라오면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금이 많은 건 많은데 그냥 보유 형태가 다르다. 보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가계가 그 유유자금이 굉장히 많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여드렸던 DSR 있잖아요. 그 모기지론과 관련된 DSR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DSR 설명드릴 때 두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그 전체하고 그 다음에 모기지하고 신용, 이 세 가지를 막 짜갈라서 말씀드렸는데,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볼 때 집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감이 높은 수준에 있는 거는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리스가 엄청나게 많이 미국 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월세를 못 내도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걸 다 풀었잖아요. 법률이 끝나고. 그것 때문에 홈리스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미국이. 이 부분 사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유형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난리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자, 그러니까 만기 연기해주고 이자를 못 내더라도 유예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자를 내야 돼요. 6개월 만에 이자를 못 내면 이제 은행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2024년 올해 9월에 만기 연장이 아니고 올해 9월에 지금 원금도 안 내고 이자도 일정 부분 유예 주는데, 지금 이자 유예는 이제 지났고 올해 9월에 원금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 9월은 아예 만기도 연장 안 되는 걸로 완전 정상화로 되는 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게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과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면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태양건설이 난리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뭐 한 두세 개는 파산이 일어나야 이 일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태양건설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작일 뿐이지 꾸물딱 어디선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고, 특히 금융기관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청담동인가요?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새마을금고 때문에 뒤로 밀렸다가 아마 올 대선 5월 달에 다시 한번 뭔가 또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 대선 뒤로 아니, 총선 뒤로 미룬 거죠. 이런 일들이 오래 계속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아지는 거는 괜찮은데 과연 위기가 없어졌나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물음표예요. 그거는 뭐 상업부동산 문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터지지를 않고 있고 사부작 가고 있긴 하지만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미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올해하고 내년에 뭐 한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 규모, 한 5천억 달러 전후 정도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 것들을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수면에 깔려 있고 그 문제들이 고금리 기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건 요거 S&P 글로벌에서 10월 26일 날 나온 ICR 그러니까 그 영업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커버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시면 싱글 B가 2배 정도 있던 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1배 수준대로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싱글 B 중에서도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싱글 B 마이너 요거는 지금 1배 아랫단으로 떨어져서 0.5배 수준 그러니까 1배 아랫단에 있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도 못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그 좀비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금리가 높아서 한계점에 몰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금리가 일정 부분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과거의 패턴을 유지만 하면서 정당화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상당히 높은 수준 영업이익률이 올라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CPI가 올라왔잖아요. 그 CPI가 올라온 것 때문에 사실 급여 인상도 상당폭 이미 이루어졌고 인상된 급여가 내려가진 않겠죠. 올해 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이미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한 1, 2년은 지나야 우리 직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가 오른다 하더라도 체감적으로는 급여가 계속 그걸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아 이거 참 물가가 높은 건 맞아 이렇게 이해하는 그거를 이제 지나서 야 이제 이 정도면 뭐 높다는 인식이 안 드네 생각이 안 드네라는 시간이 되려면 한 1, 2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도 금리는 그러니까 물가는 높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경기 사이클이 수축이 될 것이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경기 사이클이 과연 순탄하게 정상적으로 계속 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 거는 지금까지는 맞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년간 밀고 올라가는 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입니다. 올해 만들 수 있는지가.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클을 만든다면 오히려 그 사이클이 오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실제로 경기가 소프트 랜딩을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려고 준비를 완성을 하려면 올 뭐 전반기는 지나고 나서 뭔가 패턴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소한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내려준 상태 하에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그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이클을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풀잡고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일단 조정 국면에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됐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한 4% 정도 가게 되면 이 최근 상황으로 놓고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4% 전후방에 있어야지 3.8대까지 그렇게 빨리 내려가는 건 좀 너무 빨리 내려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